1795년 혹독한 겨울이 프랑스를 얼어붙게 만든 그 해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굶주림에 울부짖는 7 조카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이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장발장 자신도 나무꾼과 가지치기 일로는 도저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마을 빵집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빵 한 덩어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결국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 빵 한 덩어리를 움켜쥔 채 도망치던 그 순간 장발장은 자신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징역 5년. 하지만 감옥에서의 장발장은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4번의 탈옥 시도, 그때마다 늘어나는 형량. 결국 그는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25의 청년이었던 그가 나올 때는 46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에게 세상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노란 통행권에 찍힌 전과자의 낙인은 그를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관에서는 쫓겨났고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계집에서조차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던 장발장은 디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그에게 미리엘 주교의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과자라고 밝힌 장발장은 주교는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침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장발장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발장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주교의 은식기들이 촛불에 반짝이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의 은식기를 훔쳐 도망쳤습니다. 새벽 안개 속을 헤매던 장발장은 곧 헌병들에게 붙잡혔고 은식기와 함께 미리엘 주교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헌병들에게 말했습니다. 은식기는 자신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그리고 장발장이 은초 때까지 가져가지 않은 것을 걱정한다고. 헌병들이 떠난 후 주교는 장발장에게 은초대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으니 이제 선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날 이후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혁신적인 구슬 제조법으로 몽트레유 시르메르라는 작은 도시를 부흥시켰고 시민들의 추대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고아들을 보살폈으며 누구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자베르라는 한 경찰관의 집요한 추적 때문에 언제나 그를 위협했습니다. 자베르는 법과 질서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었고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시장 마들렌 안에 숨어있는 과거의 죄수 장발장을 알아보았고 끈질기게 그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쫓고 쫓기는 관계를 넘어서 자비와 정의, 용서와 응보라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장발장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판틴이라는 여인이 그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되었고 극도의 궁핍 속에서 매춘부로 전락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코제트라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겨진 채 학대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판틴이 죽어가면서 장발장에게 딸을 부탁했을 때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한 삶을 포기할 각오를 했습니다. 코제트를 구해낸 장발장은 파리로 떠났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딸로 살아갔습니다. 코제트는 장발장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코제트가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자 장발장은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자신의 과거가 코제트의 행복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1832년 파리에 혁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을 계기로 공화주의자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마리우스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생디니 거리의 바리케이트에서 벌어진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국 정부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혁명군은 패배했습니다.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장발장은 파리의 하수구를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발장은 자베르와 마지막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베르였지만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구하는 모습을 본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선악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베르는 센 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식 후 장발장은 조용히 홀로 지내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미리엘 주교로부터 받은 사랑을 코제트에게 전해주었고 코제트는 다시 마리우스와 함께 그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장발장의 곁에는 은촛대가 있었고 그 촛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발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가 30년에 걸쳐 완성한 이 거대한 서사시는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질문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인간 정신의 비밀들,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인문학적 통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한 그 순간은 인류 철학사에서 가장 오래된 딜레마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과연 자비가 정의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정언 명령에서 도덕 법칙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그 결과가 아니라 의무 자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도둑은 처벌받아야 하고 법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베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것이 바로 이런 절대적 정의관이었습니다. 법이 곧 도덕이고 질서가 곧 선이라는 확고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적 사고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처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선을 가져올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선택은 단순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발장 안에 있는 인간성을,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이 행복에 있으며 이 행복은 덕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이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었고 그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비와 정의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리엘 주교가 우리에게 보여준 깊은 통찰입니다. 현대 사법제도에서도 점점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이미 19세기 빅토르 위고의 작품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장발장의 변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트라우마 치유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년간의 감옥 생활은 장발장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학습된 무력감 이론을 보면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에 노출된 개체는 결국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죄수 24601번으로만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가 개발한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 역할을 미리엘 주교가 해준 것입니다. 안전기지란 개인이 세상을 탐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다시 세상을 믿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발장이 나중에 코제트에게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상처받은 치유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이의 치유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더 깊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 사랑받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치유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를 만난 후에도 여러 번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샹 마티유의 사건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코제트를 마리우스에게 보내야 할 때, 그는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장발장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2년 6월 봉기를 배경으로 한 바리케이트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인간 사회 변화와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우스와 앙졸라로 대표되는 젊은 혁명가들의 이상주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모든 시대의 개혁가들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헤겔의 변증법적 사고로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겔은 역사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체제라는 정명제와 혁명이라는 반명제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합명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월 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이상과 희생은 결국 더 큰 역사적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가브로슈입니다. 이 작은 아이는 바리케이트에서 목숨을 잃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희망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가장 소외받은 계층을 대표합니다. 가브로슈의 희생은 알베르 카미가 말한 부조리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재 조건을 보여줍니다. 카미는 부조리 속에서도 인간이 품어야 할 것은 반항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하수구를 통과하는 장면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더 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아가페적 사랑, 즉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의 실현입니다. 마리우스는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젊은이였고 장발장은 그를 구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 인간의 발현입니다. 혁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발장의 개인적 변화가 보여주듯 진정한 변화는 거대한 사회적 혁명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변화시켰고 장발장이 코제트를 구했으며 그 사랑이 마리우스에게까지 이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장발장의 마지막 순간들은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으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삶에 대한 긴박감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수 24601번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 사랑하는 아버지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는 완전한 평화를 느낍니다. 이는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발달 단계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 통합감의 달성을 보여줍니다. 자아 통합감이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자베르의 자살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자베르는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절대적 가치들이 상대적인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새로운 의미 체계를 구성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의미 상실의 상태, 즉 실존적 공허함에 빠진 것입니다. 프랭클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력은 의미에 대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자베르는 기존의 의미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조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삶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발장은 죄인에서 시작해 성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자베르는 한 가지 의미에만 매달렸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리엘 주교에서 시작된 사랑의 계보가 장발장을 거쳐 코제트와 마리우스에게 전해지는 것은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불멸성과 닮아 있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사랑과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성일 것입니다. 장발장이 죽음을 앞두고 평안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충분히 전해주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레미제라블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장발장처럼 평안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